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의학교실이라는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은이고요. 아마 제 이름을 찾아보면 어린이 환경보건 초생 코호트 이러면서 잔뜩 나올 거예요. 제가 2005년, 6년부터 이 어린이 건강과 관련해서 제가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어머니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마흔만세를 할 건데 제가 있는 그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라는 것은 그 엄마가 아기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환경 요인에 노출되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또 그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는 그런 연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성조숙증과 같이 이런 어린이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러한 데이터가 우리나라 데이터로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연구에서는 엄마가 아가를 태아 시절에 엄마의 노출에 의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8세, 9세, 10세 이렇게 돼야지 이제 사춘기가 이제 빨리 와서 그걸 우리가 성조숙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향을 보려니까 한 10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터로 이러한 결과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 그러한 연구의 이 코첸스, 즉 Korean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Study라고 해서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 브로셔를 여러분들 PDF로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파라벤과 같은 환경 호르몬, 나압순과 같은 중금속에 관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만만세를 위해서 크게 세 파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파트는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에게 환경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왜 감수성이 특별하고 성인과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어린이들 많이 왔는데요. 이게 이 그림의 두 차이를 아시겠나요? 우리 아가들은 알까요? 옛날에는 아가를 이렇게 작은 어른으로 그렸어요. 그죠? 어른을 작게 그렸죠. 근데 아가들은 어때요? 머리통이 크고 통통하고 이렇게 몸집이 크고 팔다리는 짧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예술가들이 500년, 600년까지만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술가들이 아가들을 그릴 때 작은 성인이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른가? 크게 네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노출이 특이하고 다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역동적인 발달 생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어린이들은 이렇게 어린 1세 미만, 영아, 영유아 그리고 그 걷는 학교 가기 전 그리고 학교 간 다음 이렇게 해서 발달 시기가 있고 그리고 어른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죠? 이 네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출이 다른가 하면은 애들은 뭐든지 손에 집히는 대로 빠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키가 작기 때문에 호흡 위치가 낮지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있거나 이렇게 깔려있는 이런 물질들이 노출되거나 섭취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단위 체중당 섭취량도 많고 표면적도 넓어서 같이 어른하고 똑같은 양을 노출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어른에 비해서 3배나 높은 그런 빠른 신진대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애들 보면 아시겠죠? 얼마나 활동도 빠르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고 오늘 아기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강의를 듣고 또 실천하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중에 비해서 체표면이 넓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더 높은 흡수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은 이런 산소나 물이나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른에 비해서 바깥으로부터 얻어야 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애들은 또 뛸 때 보면요 호흡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른보다
훨씬 많은 호흡 속도가 있고, 그래서 신체 활동도 많기 때문에 이게 모든 요소들이 다 아이들이 더 노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출이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량, 수분, 산소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납이 왜 그러냐면은 칼슘 같은 것하고 납은 이렇게 약간 이가잖아요. 금속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얘가 같이 가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납의 노출이 증가되고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사도 이 해독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물질이 오면 해독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해독 과정이나 대사 과정이 다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중요한 대사 과정을 거칠 때 아이들의 이 미성숙한 몸의 상태가 노출이 더 위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포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물질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뇌인데, 뇌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물질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장벽들이 아직도 아이들은 완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우리 몸속으로 특히 뇌와 같은 아주 중요한 기관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게 선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선이 뇌냐, 폐냐, 신장이냐 뭐 이런 장기들이 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17세 청소년이 될 때까지 성장 속도가 다 다르다. 모든 게 성장 속도가 이렇게 요시 땅에서 0세에서부터 17세 갈 때까지 성장 속도가 다 같냐면 그게 아닙니다. 뇌, 폐, 다른 장기들은 다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언제 이러한 화학 물질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기관에 우리 몸에 있는 어느 장기의 노출에 영향을 받을지 잘 모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특히 호흡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도요,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담배를 청소년 시기에, 또 더 중학교와 같은 더 어린 시기에 담배를 씁니다. 또는 대기오염 물질과 같은 것들이 어린 시기에 아이의 폐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장 발달에, 폐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머리, 인지 발달은요, 사춘기가 갈 때까지 계속 발달되고요. 특히 출생 후 10년 동안에 이 신경인지 발달이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또 우리 의학적인 그런 참고 문헌들에서,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신경의 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어린 시기에, 특히 발달 초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노출이 되면은 그 뇌 기능의 감소에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러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구 집단 전체, 우리나라 집단, 또 전 세계적인 인구 집단으로 따졌을 때는 그 영향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까 제가 네 번째 특성이 오래 산다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어머니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몸이 계속 자라고 있고 성숙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이 될 때까지 엄청난 변화를 겪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거나 또 환경 요인에 의해서 건강 영향의 위해성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고, 어쩌면 그러한 영향들이 생애 전체에 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잘 보살펴야 된다. 게다가 저출산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이 적게, 별로 많이 태어나지 않는데 이 어린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른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어린이의 건강을 다뤄야 할 책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러면 환경오염 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 나머지 그 세 분의 교수님이 아주 환경호르몬에 관해서 자세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대기오염과 중금속에 관한 것들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세먼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2, 3년간 굉장히 미세먼지가 낮았어요. 공기가 얼마나 좋고 하늘이 얼마나 푸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19년에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각하다라고 해서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브로셔도 만들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니까
갑자기 미세먼지가 낮아졌어요. 왜일까요? 말해보세요, 우리.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다 집에 있었잖아요. 차도 안 타고 일도 다 집에서 했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의 활동 때문에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엄청나게 우리에게 건강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거였는데, 미세먼지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라면요,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국제암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미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자로 생겼어요. 근데 이 입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입자라는 것은 표면이 있다는 거고, 그 표면에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붙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판데믹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세먼지도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작아져서 우리도 깨끗한 공기를 숨쉴 수 있었는데, 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떠다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올지 몽골에서 올지 다른 나라 어디에서 올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곳에서 오는 공기에 묻어있는, 공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화학 물질이 미세먼지에 붙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 중에는 발암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1급 발암 물질로 했고요. 여기는 이 머리카락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그죠? 이 머리카락에 하나, 둘, 셋, 5분의 1 정도 되는 거. 머리카락이 5분의 1이면 안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거를 미세먼지 10이라고 해요. 미세먼지 10은 뭐냐면은 직경, 아까 이 입자니까 입자는 직경이 있겠죠? 그 직경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10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냐면은 이 PM10이라고 하는 실보다 4분의 1 크기인 PM2.5는 더 작죠. 근데 얘가 우리 몸속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숨을 쉬잖아요. 그럼 그 숨을 쉰 공기를 마시면 이 공기가 기관지를 통해서 폐포를까지 가거든요. 폐포라는 것은 맨 끝에 있는 허파과리인데, 이 허파과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기와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해서 우리 몸속에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게 만드는 그런 맨 마지막 폐의 말단 기관인데, 여기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미세먼지가 PM2.5예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2.5는 마시면 우리 몸에 어디 들어가서, 특히 어린이들은 아까 혈액을 통해서 이 머리에 이 뇌 장벽이 있어갖고 이 외부에서 오는 화학 물질들을 차단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런 물질들이 잘 대사돼서 해독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다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 어린이에게 더 큰 영향이 미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미세먼지가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기관지세로 들어와서 오는데 맨 끝이 허파과리예요. 꽈리처럼 생겨서 허파과리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숨을 조금만 못 참아서 물속에 빠져서 몇 분만 있어도 숨을 못 쉬면 좀 이따가 죽잖아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소가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미세먼지가 같이 있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전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미세먼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기관인 호흡기, 폐에서는 폐의 염증을 일으키고요. 산화성 손상을 일으키고요. 그게 다시 혈액으로 가서 전신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져요. 때로는 ADHD를,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성불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저해시키기도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하은이하고 한번 쳐보시면요, 제가 한 연구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어떤 연구는 아이들이 같이 태어났는데 미세먼지의 높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성장 발달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연구는 저희가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들이 그 산전의 환경 요인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출생시부터 관찰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어린 시기에는 우리가 IQ 검사를 못하고 베일이라는 아주 정교한 검사를 하는데 그래 봤더니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한 달 정도 딜레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경인지 발달 연구도 있고요.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천식이나 알러지와 같은 이런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질환들이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들을 저도 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이렇게 이게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사실은 제가 성적증 2017년에 세계보건기구에 가서 한 달 동안 자문을 하면서 어린이 환경, 대기오염이 어린이 환경 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같이 WHO가 만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참고문을 리뷰를 해보니까 그때가 17년이니까 이미 6, 7년 전이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 호르몬이 증가하면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또는 과잉되게 하고 이게 어떤 거는 저해하고 어떤 거는 과잉되게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두축증이다. 그리고 어린이 비만과 관계가 된다. 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성두축증 관련한 걸 연구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그런 변수가 없어서 그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초경 연령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 초경이 어떻게 되는지 더 증가하는지 빨라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역시 초경도 한 1년 정도 빠르게 만들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금속인데요. 사실 미세먼지만 가지고도 1시간을 강의해도 정말 모자를 그런 건데 이제 좀 짧은 시간이니까 다음번 중금속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중금속은 또 뭐가 문제냐? 중금속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것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 물질인데요. 이 중금속이 아까 미세먼지라고 하는 이 입자의 그 공기 중에 납이나 카드뮴이나 이런 망간과 같은 이런 중금속들이 떠다니다가 미세먼지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마시는 거는 중금속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공기 중에 이런 환경 호르몬과 같은 이런 화학 물질이 떠다닌다고 하면 그 환경 호르몬의 물질들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건데 이런 중금속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납, 순, 카드뮴. 우리 어린이들 오늘 왔으니까 나쁜 중금속 이거 납, 순, 카드뮴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납, 순, 카드뮴이라고 분류되는 아주 좋지 않은 중금속이 있는데요. 얘네는 너무 오랜 인간의 역사에 너무 오랜 역사가 돼서 너무 유명한 물질이에요. 납은 대표적으로 공장에서 많이 배출되고 사실은 그 자동차 가스에서도 납이 많이 배출됐어요. 지금은 무연 휘발유를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유연 휘발유, 유연이라는 게 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유연 휘발유를 쓸 때 굉장히 인간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택을 잘 안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주택에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그 페인트에 또 납이 있어요. 옛날에 이 로마는 이 납잔 때문에 망했다, 납 중독 때문에 망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납잔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나 이런 유럽에 여행 가시면 선물로 이런 납잔을 선물로 사오시는데 납잔에 포도주를 먹어서 그 포도주 때문에 납 중독에 걸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납의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은 가장 대표적인 노출원이 큰 생선입니다. 먹이 사슬에 있는 큰 생선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생선들은 작잖아요. 멸치, 조기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다행인데 최근 들어서 참치나 연어나 이런 것들 많이 먹습니다. 이런 먹이 사슬 위에 제일 위에 있는 큰 생선들 이런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수은의 노출원에 위험성을 줍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어디서 많이 보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러한 중금속인 납과 수은과 카드뮴, 망간 같은 게 왜 문제냐? 이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호르몬은 소변에서 셉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 수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요. 혈액 속에 또는 뼈 속에 오랫동안 얘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적어도 몇 개월, 때로는 1년 이상 갈 수가 있어서 이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다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얘가 영향을 더 우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중금속은 가장 문제점이 우리 몸속에서 오래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가져온 연구 중에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연구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X축이 가로축이 뭐냐면은 납 농도고요. Y축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 특히 지능 검사 IQ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납이 증가할수록 IQ가 떨어진다죠. 그죠? 근데 특별히 보면은 여기가 10인데 10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더 급격하게 떨어져요. 처음에 저희는 이 데이터를 보고 믿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더 급하게 떨어지는 거는 여기여야 되는데 농도가 높을수록인데 왜 이럴까? 알고 보니까 납같이 이렇게 중금속의 경우는 더 낮은 농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납의 농도를 점점 낮추고 있지만 지금은 기준이 10 정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산업계에 아까도 봤지만은 공장이나 또는 물건 같은 데를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계에 영향을 줘서 그 기준의 물질을 언제까지 낮출 수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아주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어린이의 인지, 특히 IQ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연구 결과 때문에 10이 아니라 10보다 더 낮춰서 5, 2까지 내려가야 된다라는 근거를 만들었고 미국 CDC에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납의 경우에는 ADHD, 이게 납이니까 납은 중금속이고 중금속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에 영향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술 중독에 의해서 나타난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이 미나마타 아시죠? 일본의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어머니의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사지마비가 돼서 그 아이를 목욕시키는 어머니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수은이 노출이 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글씨를 쓸 때 똑바로 못 쓰고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글씨 쓰는 게 손떨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그 해커가 그 모자 만드는 모자 장수가 손을 막 떨잖아요. 그게 바로 이 수은 중독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환경유해 물질별로 저감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매뉴얼에 굉장히 자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드리는 걸 더 자세히 보시고 오늘은 간략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와 중금속 두 가지만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미세먼지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노인, 심혈관 질환자, 호흡기 질환자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하죠. 특히 어린이들을 미세먼지 예보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잘 지금 발달되어 있고 잘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보를 잘 봐야 되고요. 미세먼지가 노출되고 난 다음에 호흡이 곤란이 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눈이나 피부가 가렵다거나 했을 때는 학교 보건실 또는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 마스크를 끼는데 어린이들은 아까 제가 이 호흡기나 이런 발달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마스크를 또 끼다가 호흡이 답답해지면은 또 굉장히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스크를 벗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낄 때 기본적으로는 끼지만 호흡 곤란이 오거나 하면은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그 규칙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나갈 때 운동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나가지 않으니까 체중이 점점 증가하니까 이렇게 또 비만이 돼서 건강이 나빠진다 이렇게 말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세먼지가 높으면 운동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활동하고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거.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는 건 떠다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특히 피부에도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이 우리 그 미세먼지 안에 들어있다라는 정도 기사들과 또 데이터가 많이 있고요. 그것은 중국에서 온다, 어디서 발생한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결국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미세먼지 저감법을 통해서 중금속의 노출도 같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중금속 노출을 줄이는 방법인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분이나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 납의 노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분이나 칼슘이 많은 음식, 우리 아가들 요 시금치, 멸치, 두부, 우유 좀 싫어하는 아가들 있죠?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적절히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납이 아무리 들어와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나물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나물을 데치고 난 그런 물질들이 혹시 중금속이 녹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 큰 생선이 수은의 굉장히 중요한 노출원이라고 말했는데요. 큰 생선이라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다랑어, 참치죠, 황새치, 상어, 상어고기. 우리 서울에서는 상어고기 잘 안 먹는데요. 저는 울산이나 포항에 가면 아직도 제사상에 이 산적을 만들어서 놓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류는 고등어, 갈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이런 큰 생선류는 많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어른은 우리 어른의 손바닥만한 크기 한 60g인데요. 이런 정도의 크기를 하루에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15g이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거 이상 먹지 말라, 큰 생선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막 뒤에 빨리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이제 특히 미세먼지하고 중금속에 관한 거를 인트로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